대부 비율은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용어가 이게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 비율 그 출제원들이 썼던 명칭을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대부 비율이죠. 작년 27회 때는 어떤 출제원은 대부 비율로 한 문제를 냈었고요. 어떤 출제원은 이제 저당 비율로 제시했어요. 근데 검토위원들이 이걸 수정을 안 합니다. 다 인정되는 용어니까. 그리고 이제 차입 비율로 낸 적도 있었고, 융자 비율로 낸 적이 있었고, 그냥 또 대출 비율로 낸 적도 있었고, 주택 담보 인정 비율로 낸 적도 있어요. 이게 다 인정이 돼. 그래서 누가 내든 이제 검토위원이 안 바꿉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로 공부하셨는데 융자 비율로 내고 차입 비율로 내고 담보 인정 비율로 내잖아요.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대부분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출제원들이 이제 용어가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원어를 꼭 써줘. LTV라고 원어를 꼭 써줍니다. loan to value죠. 그러면 loan to value를 알면은 공식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완성이 되죠. 론이 융자액이지. 론, 융자액이고, 무슨 론 들어보셨잖아요. 그 TV에서도 무슨 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형, 캐릭터도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투는 뭐뭐의 대안이죠. 이 분수가 이제 투고요. 그리고 밸류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밸류가 가치지. 근데 보통 이제 대출 받는 거 논리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담보를 부동산 제공하죠. 이게 부동산 가치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금융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투자론에서는 이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이 결국 뭘 말하죠? 총투자를 말하죠. 1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얼마 투자해야 돼? 10억.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융자액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죠? 남의 돈이야. 그래서 이제 총투자에서 전체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논리죠. 취득할 때 총투자액이 있잖아요. 총투자액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대부비율이다. 일부는 이제 우리가 지렛대옥 갈 때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 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60%다. LTV가 60%인데 담보를 5억짜리 들밀었다. 그럼 대출을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30억이 아니라 3억이지, 3억. 60%는 0.6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억짜리 들면은 대부 비율이 60%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래 거 곱하기 옆에 결과가 위에 거예요. 처음 하셨죠? 아래 곱하기 결과는 위에 거. 꼭 해드려야 돼. 인터넷상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럼 답변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5억짜리 담보를 적용했는데 대출을 3억 받았어요. 그럼 대부 비율이 몇 %가 되는 거야? 60%가 돼요. 근데 대부 비율이 왜 이제 여러 군데 왜 많이 나오냐? 우선 여러 군데 걸쳐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도 대부 비율이 조건으로 종종 나와요.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예를 들어 대부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럼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될까? 대부 비율이 증가되면 수요는 증가하지.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전 대부 비율을 좀 99.9999%로 완화시킬 거야. 그럼 10억짜리 사는데 은행에서 얼마 빌려준다는 거야? 9억 9,999만 9천 원을. 9가 6개죠. 하나, 둘, 셋, 6개. 9억 9,999만 9천 원을 이제 대출해 준다는 거니까 저는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럼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시다가 종이뱅이 만드셔서 10억짜리 하나 주세요. 딱 하면은 부동산 사는 데는 부담이 없어요. 물론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정부가 대부 비율을 70%에서 60%로 떨어뜨려줬죠. 가계부채, 금리 상승에 대한 다 대비하고 가계부채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치 취했는데 근데 대부비를 70에 60% 떨어졌을 때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거죠. 정책론에서 나오죠.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지. 우리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방법은 워낙 오래전에 해서 다 잊어버리셨는데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린 건 전부 다 간접 개입 방법이었었어요. 아, 정책론에서도 언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투자론 안에서 그 지렛대 효과 할 때 있었죠.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 효과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거야. 그럼 위험도 커지는 거죠. 지렛대 효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최근 이제 대부분 공식만 나와가지고 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는 이제 지금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융론에서 나왔어요. 이제 4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금융론 문제에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은 대출 이자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OX. 아니,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잖아. 위험해요? 아니면 안전해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낮아진다 해서 틀리게 나와서 그 정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출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 DTI하고 LTV를 결합한 올해 작년 3년, 4년 전처럼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대부분 나중에 감정평가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유여를 불문하고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 자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대부비율 혼자 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도 대부비율 문제를 내면서 지렛대 효과 할 때 우리가 해봤지만은 책에는 없어요. 부채비율 간의 관계를 꼭 자주 내요. 예, 부채비율 아주 기본 설득이 자주 나올 거야. 그러면 대부비율이 이제 대부비율이 이제 전체 투자한 돈의 이제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부채비율은 뭐냐면은 내 돈분의 지분 투자죠. 지분 투자분의 저당 투자. 그러니까 지분이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그 자본분의 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을 내면서 올해는 부채비율 공식을 이제 잘못 냈어요. 올해는 부채비율이란 얘는 지분분의 저당이라고 해야 되잖아. 지분에 대한 저당. 근데 올해는 저당에 대한 지분. 이렇게 거꾸로 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하고 관계가 요 자체적으로는 핵심인데 이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비례관계일까요? 반비례관계일까요? 비례관계지. 왜? 대부비율이 어디 들어간다 그랬냐면은 대부비율이 결국 부채비율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대부비율 높아지면은 저당 비율, 이게 저당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높아지는 거니까 부채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비례관계를 갖는 거야. 플러스 비례 같은 방향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비례관계. 그런데 이제 그 요거 관계가 그러면 대부비율 나왔으면은 내가 투자한 돈 비율도 있겠어 없겠어요? 내가 투자한 돈도 있겠지. 자기 자본 비율 너무 기니까 지분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지분 비율은 ETV 이렇게 표현합니다. Equity to Value. 근데 어쨌든 지분 비율인데 얘는 전체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 투자인데 어쨌든 총 투자분의 누구다? 지분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왜 지분 비율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게 높아지는 거 얘는 낮아지게 됩니다. 항상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수 내용과 결과는 아래하고 결과는 반대고 위하고 결과는 항상 비례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대부 비율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부채 비율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2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대부 비율이 20%면은 부채 비율은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죠. 25%가 나오죠. 아닌가? 어떻게 해서요? 잘 보시면 돼. 부채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잖아. 그럼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중에 어느 하나만 주어줘도 부채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대부 비율이 20%가 주어졌잖아. 그럼 부채 비율을 물어본 거지.
부채 비율의 이제 공식이 대부분 20%면 우에다가 20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내 돈은 얼마 투자했다는 뜻이야? 내 돈은 80 투자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에 80을 하시면 되지. 그럼 결국 대부분이 나오는 순간에 100%가 되기에 부족한 그 퍼센티지가 내가 투자한 돈 비율이에요. 그럼 20%네? 그럼 내 돈은 80 투자했네. 오케이? 그럼 20을 8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 0. 이게 4가 나와요?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참 어려운데 계산기 누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지참하는 시험이니까 계산기 우에 분수 있잖아요. 분수. 계산기 순서 보세요. 계산기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있어요. 그럼 계산기 하잖아요. 요에 있는 걸 먼저 누르고 여기 계산기 여기 나누기 표시가 있어요. 그 나누기야. 여기 숫자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나누기를 2번 누르고요. 밑에 걸 3번 누르고 여기 엔터가 있어요. 여기다가 요걸 4번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컨펌 확인하면 되잖아. 액정하면 해. 여기가 이제 있어요. 그럼 신기하게 20을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80을 딱 치잖아요. 액정하면 0.25가 딱 떠 있어요. 아휴, 이거 되게 힘든 내용입니다. 이거 해드려야 돼. 왜냐면 이거 4로 내는 분이 답을 찾기하면 너무 많아. 그 0.25니까 몇 프로다? 25%. 작년 27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은 27회 때는 대부비율이 50%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팁이 생겨. 부채 비율이 몇 %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건 몇 %야? 이거는 100%가 되겠지. 대부 비율이 50이야. 그러면 내 돈은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나도 50 투자했다는 뜻이야. 대부가 50 나오는 순간에 내 돈도 당연히 50 아니냐. 50을 50 나누면 1이잖아. 1은 100분율로 물어보니까 100분이 몇 프로다? 100%가 되는 거지. 대부 비율이 60%면은 부채 비율은 몇 프로겠어요? 그럼 이제 생기겠지, 팁이. 190%가 나오지. 대부가 60이야. 내 돈은. 바로 40으로 나눠버립니다, 현장에서. 그럼 1.5가 나오죠? 150%야. 근데 올해가 뭐가 나왔어요? 대부가 80이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얼마라고 주어졌을까? 부채 비율은 400%가 나오겠지. 대부가 80이야. 나는 얼마야? 나는 20이야. 이게 4야. 아까 그것이 4가 아니라 여기다 80 집어넣고 여기다 20 집어넣잖아요. 이건 누르고 이건 누르고 이건 누르니까 액정은 4가 떠. 그럼 400%가 돼. 아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저 공식 아까 문제 보면은 뭐 황당하는 거죠. 대부가 90%면 부채 비율은 얼마일까? 900%는 팁이 생기죠. 부가 나오니까 내 돈을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부별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분별도 나온 거야. 그 대부별 나머지 100% 부족한 숫자 나누면 그 자체가 부채비율이 됩니다. 대부비율이 99%야. 그 부채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그쵸. 대부비율이 99야. 내 돈 얼마 투자했어? 내 돈 1% 투자한 거죠. 그럼 99를 1로 나누면 얼마죠? 99가 나오죠. 그럼 99는 몇 %야? 9,900%지. 그렇지. 못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부비율이 100%도 물어봤죠? 대부 100%면은 결국 부동산은 내 몫이 없죠. 그 부동산은 그 은행 거야. 관행적으로 길어서 이거는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대부분 100%가 넘어가는 순간에 결국 부동산은 내 몫이 없고 은행 거기 때문에 100% 무한대, 관행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별 나오면은 부채별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저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요. 대부비율이 만약에 67.4%다. 부채비율은 약 몇 프로가 된다라고 지문으로 내죠. 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이제 팁을 알면은 이건 문제도 아니죠. 대부가 67.4%가 나왔으면은 내 돈은 얼마 투자했다는 뜻이야? 그렇죠. 32.6%라는 뜻이죠. 그 나온 거를 100이 되기 부족가지고 나누면은 근사치로 뭔가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대부 비율이 50% 안쪽으로 움직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가계부채의 내용이 좀 없는데 5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큰 부담이 됩니다.
대부비율이 50에서 60으로 단지 10%포인트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채 비율이 50%포인트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80에서 90으로 똑같이 10%포인트가 증가했죠. 그 부채 비율은 얼마가 늘어나냐? 10배가 늘어나. 500%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10배가 늘은 똑같은 10% 변했는데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도 어떻게 돼요? 같이 증가하죠.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 그래서 비례관계란 말이 그래서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숫자는 기본이야. 그렇다 해서 뭐 실제 시험에 대부비율이 37.4%인데 이거 몇 프로 이렇게는 안 내고 딱딱 떨어지게 주어져. 딱딱 떨어지게. 그럼 딱딱 맞히시면 되죠. 대부비율이 99%에서 아니 90에서 99%로 단지 9%포인트만 늘어났잖아요. 이때는 얼마가 늘어나냐? 9000%포인트가 부채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당 시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비율을 70%로 오랫동안 운영했고요. 연립주택 이런데 그 대출 받을 때 이제 다운계약서 어쩌고 편법으로 거의 90% 이상을 막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가 뭐 폭발하는 뭐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낮추려다 보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비율과 이 부채비율 간의 관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 재밌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숫자? 근데 나누기를 모르니 이제 이렇게 이제 당분간 그래도 붙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2를 4로 나눈 거를 8로 나눈 거를 이제 400%라고 워낙 답이 많아가지고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고, 요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쌍두마차가 있어요. 밑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지문으로 표현하면은 딱 두 개만 나와요. 지문으로. 하나는 뭐 책에도 나온 것처럼 공식이 우선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크면 이게 점점 커질수록. 그러니까 국어 시험인데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사업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등기 생활하면서 집에 있는 분한테 맷집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등기 생활이 좀 더 용이해져요, 어려워져요? 용이해지죠. 처음에는 배를 팍 찔렀을 때 쓰러졌었는데 누군 탈뚝이 있다만 하니까 하도 맞으니까 웬만한 이제 뭐 효자손 찔름은 다 이제 쿠션으로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방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구조를 보니 부채가 뭐냐면은 부채 서비스 얘기야. 가이순 전후상에서 부채는 저당 부분에 대한 몫이잖아요. 저당 부분이 들어간 것은 부채 서비스액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지문 두 가지만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부채 서비스의 감당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명칭에 해당되는 걸 밑으로 깔아야 돼요. 이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긍정적이니까 비용이 밑으로 와야 돼. 비용이.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이제 감당하는데 뭐가 감당하냐는 거야. 그러면 가유순전을 보셔야 돼. 그럼 요거를 감당하려면은 요 감당하는 바로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감당해? 요것이 감당하는 거야. 경비는 이것이 감당하고 공실은 이것이 감당하고 요것은 요것이 감당하는 거죠. 그럼 순영업과 부채 서비스 사이에 짝대기 근거 있죠. 짝대기, 이게 부채 감당률이야. 때문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부채 감당률이란 뭐가? 순영업 소득이 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랬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측정하는 지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지문은 얘는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이제 책에 안 집어넣었지만은 의사결정 감당률이잖아.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뭐 가지고 항상 판단한다? 1이야, 0이야, 2야. 나누기는 무조건 1 가지고 판단해. 1은 백분율로 따지면은 100%를 말하는 거죠. 1 가지고 판단해. 그럼 얘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처럼 1보다 작다는 거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죠. 그럼 1보다 크다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죠. 1보다 크면 우회 숫자가 더 커야 되니까 소득이 비용보다 많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1보다 작은 경우 냈어요. 어차피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내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했겠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 소득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딱 지문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비율법의 에이스야. 거의. 다른 거 자질구레한 것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림셈법상의 순소득 승수랑 세전승수 위주로 출제가 정답으로 나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학에서는 많은 걸 논하지만 두 가지예요. 근데 30년 동안에 두 가지만 가지고만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올해는 신기하게 이거 따로 한 문제 내고 요거 따로 한 문제 내가지고 저희들 배려했지만은 그럼 뭘까 하다가 이제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것이 그 채무불이행률이 나오죠. 이것도 위에 출제된 비중에 비해서는 뭐 아주 비중이 낮아요. 채무불이행률하고 근데 부채 감당률은 분속하는 이유가 같아요.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좋은 건가요?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국어적으로 보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소득이 밑으로 가야 돼? 아니면 위로 가야 돼? 소득이 밑으로 가야 되고 비용이 위로 가야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부채 감당률은 이것만 감당할 수 있는 걸 여쭤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있는 순영업까지 했는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전체 가해순전후 중에 마이너스가 4개 있잖아. 공실, 경비,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공실은 미리 공제하는 것이고 세금은 소득이 그 과표가 생겨야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장사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야. 경비하고 금융비용. 두 가지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요것만 감당하는 거 측정하려면 바로 순영업까지 했잖아. 근데 요 두 가지를 같이 감당하려 하면은 경비 앞에 있는 소득까지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이게 유효총소득이야.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부채 감당을 조금 더 확장한 건데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 두 가지를 이제 합쳤죠. 합친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물어본다? 그러면 영업 경비 앞에 있는 소득까지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유효 총소득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와 서비스액이 감당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식이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얘도 근데 의사결정은 얘도 나누기니까 1 가지고 판단하겠지. 1보다 커야지 좋아요? 낮아야지 좋아요? 작아야지 좋지. 얘는. 그렇죠. 불이행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거. 이게 나요? 가해순전후가 나요? 아니, 이게 나요? 가불병정이 나?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아유, 좀 다 싫은 표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영업경비는 뭐 잘 내지는 않아요. 영업경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영업경비 위에 이걸 감당하는 걸 물어본 거니까 뭐가? 유효가. 원칙이 유효입니다, 유효. 출제원마다 가능으로 하는 경우도 원칙은 유효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대부비율하고 부채감독 두 가지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기본서 나오면은 여기는 별표 치실 필요 없고 기본서는 그 별표 치신 다음에 하나씩 이제 그 지문에 나온 거를 이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 작년에는 이제 저 가해순전후하고 아까 여기 그 해수기간을 단순한 계산 문제 나왔었고 대부비율 이렇게 해서 요것만 네 문제가 작년에 올해 요거 10점짜리죠. 공부한 것도 없는데 10점이 쫙 빨리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투자로 끝나시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인데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해드리잖아요. 그 화폐 시간 가치를 해야 돼. 그것은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내는 것이 있어서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요것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8문제 투자는 다 마실 필요는 없죠. 사실 요거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하셔도 한 7문제는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하나는 찍어서 운 좋게 맞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엄청나게 그 내용은 없지만은 중요한 분야다. 지금까지 암기한 게 있나요? 이거 암기할 거 하나도 없죠? 이거를 암기하면은 안 돼.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가유순 전후. 총투자, 지분투자. 여태까지 했던 것만. 그럼 총투자에서, 저 투자끼리 한번 보면, 총투자에서 이 저당이잖아.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 무슨 비율? 전체에서 저당이 몇 발짝 오면서 잊어버렸죠? 대부비율이잖아요, 대부비율. 전체에서 저당이 차지하는 거 대부비율. 전체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거. 지분 비율, 내 돈이니까 지분 비율 해야 되지. 그럼 이거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나눈 거야. 요거랑 요거 비교, 요거랑 비교해서 남의 돈을 내 돈 나누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부채 비율이지. 그렇지. 이게 10억이고, 이게 8억이고, 이게 2억이면은 대부 비율은 80%, 지분 비율은 20%, 8억이고 2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400%.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논리가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총투자는 이 총소득의 몇 배냐? 총소득 승수. 총투자는 순영업의 몇 배냐? 순소득 승수. 지분은 세전의 몇 배냐? 세전 승수. 지분은 세후의 몇 배냐? 세후 승수. 뒤집어서. 그럼 총소득은 총투자의 몇 프로냐? 총자산 회전율. 순영업은 총투자의 몇 프로냐? 종합환원율. 저당 털어내고 세전은 지분의 몇 프로냐? 지분 배당률. 세후는 지분의 몇 프로냐? 세후 수익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효가 경비를 차지하는 거 영업 경비 비율. 그리고 유효가 경비랑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거 물어보는 거 채무불이행률. 그리고 순이 요거를 감당하는 거 물어보는 거 부채 감당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등등등. 어쨌든 이제 내용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에피소드 옛날에 참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조교실에 잠깐 갔는데 뭘 문제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조교가 가서 뭐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죠? 이제 그 교수님이 시켜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켜보면서 본인이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중개사 시험 문제야, 이게. 의뢰받아서 교수님 바쁘니까 조교보도 한번 만들어라. 대충 해서 받으시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이죠. 그거 알았으면 그거 유출했다가 이제, 이런 쪽이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론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논하는 것이 86페이지 보시면은 투자가 있잖아요. 투자. 투자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논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부동산이 비싸니까 은행도를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이게 뭐다? 이게 저당 투자 논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저당은 은행은 지분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러면 저당이 참여했다는 거를 투자론상에서는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는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 한번 논해보자라는 거야. 주체가. 그래서 투자하고 금융은 형제간이 됩니다. 쓰는 용어가 비슷하고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 이제 등장하는데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로는 암기할 것이 별로 없는데 금융론은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가 생깁니다. 가중치대로 제가 목차 한번 잡아보겠어요. 가중치. 부동산 금융. 이것은 틀리면 진짜 속상한데 이게 4문제 내지 한 5문제 정도가 출제하고요.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기본으로 2문제 정도니까 투자론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대출 가능 최대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조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 신DTI가 적용되면은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또 나오죠. 이걸 대출을 받았겠지.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상환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상환 부분이 나옵니다.
상한에 대한 주제 중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금리 있죠, 금리. 고정금리로 할 때랑 변동금리 할 때. 그리고 상한 방법이 나오죠.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계산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와요. 올해는 이제 2문제 반이 나왔어요. 내년도도 어차피 계산 문제가 하나 뜬다 보시고 이론 포함해서 이제 2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 있는데 이게 리츠라 그래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올해 안 나왔어. 근데 사실상 왜 안 나온 지 의심스러웠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올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된 것이 9월 22일 날 개정됐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그렇다 해서 안 낸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바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리츠는 내년도 바뀐 거하고 올해 바뀐 걸 결합해서 이것도 한 문제는 기본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공법처럼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이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거의 60%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럼 끝난 거지. 그리고 이제 3번째 정도가 뭐냐면은 유동화.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유동화가 뭐죠? 유동화가 움직이는 거? 아니, 안 움직이고요. 유동화는 뭐냐면은 현금화란 뜻이야. 현금화. 좀 이따 관련되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3가지만 보셔도 80%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상황에 보면은 기타적인 상황에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뭐 기본 개념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기본 개념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종종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답으로 지문 하나인데 정답으로 나왔던 한국주택금융공사야. 금융공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원래 금융공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잘 안 내다가 그나마 나오는 것이 주택연금제도가 이제 출제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러지는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당연히 올해는 안 나왔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사성 있는 게 가끔 나와요. 근데 시사성 문제는 뭐 신경 쓰지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요 3가지 위주로 하시다가 요건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서 퉁쳐서 몇 가지만 암기하셔도 되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제 금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5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를 목표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뭐 예의상 틀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주제별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이제 이번에는 책이 다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설명이 이제 될 만한 것은 요것이 그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요거랑 요 기본 개념 이런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볼게. 용어. 책에는 용어가 안 나왔는데 용어를 해야 돼. 좀 대출자라는 명칭이 이제 이거 가지고 헷갈림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대출자란 말이 나왔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응?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이제 이게 왜 이거를 이 명칭에 이제 이거 해석이 잘못하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돼요. 이 대출자를 몇 년 전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대출자가 이제 시험에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옳은 지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신청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자를 그분은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하신 거야. 이거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빌려준 사람 입장에 생각하잖아요. 지문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기출문제 보시면 대출자가 나와요. 가로치고 은행 이렇게 돼 있어. 가로치고. 이게 이제 그 기출문 이신청에 대한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인천한 신문에 그 신문 스크랩 받아다가 거기 은행 그 신문 기자가 대출자 돈을 빌린 사람 막 했다 막 이렇게 막뭐 누구 은행 직원 인터뷰 달아다가 막 했는데 안 받아줬죠. 그래서 그쪽 세계랑 이쪽 세계는 달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요즘에 보니까 올해도 보면은 대출자 해놓고 이제 그냥 은행이 안 써져 있어요.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이 차입자야. 우리는 이제 대출자,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은행. 그리고 비교되는 돈을 빌린 사람이 뭐다? 차입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기저리는 옛날에 이렇게 나와서 장기저리는 유리한 금융 조건에 해당한다. OX. 장기저리는 유리한 금융 조건에 해당한다. 이거는 무조건 X야. 이거 무조건 X야. 왜냐? 불리한 금융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는 건 무조건 X야. 왜냐하면 이거는 정체가 불분명해요. 여기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앞에 가로치고 이게 입장에 따라 달라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이거 틀린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대출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하시니까 이거 O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앞에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출자, 앞으로 우리 시험은 은행이에요. 은행. 돈을 빌려준 사람. 한자로만 봐도 그 대출이잖아. 나간 거잖아요. 나간 거고, 요거는 이제 빌리는 거니까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한자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자꾸 이거를 이제, 이걸 7월 달에도 말씀드려야 돼. 7월 달에 이 문제를 보면 어떤 분이 쫓아나오십니다. 대출자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 아니, 빌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대출 원금 있죠. 대출 원금 같은 말로 융자 원금, 뭐 저당 원금, 어쨌든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무슨 뜻? 꾼 돈. 대출 처음에 받은 돈이죠. 그럼 대출 잔금, 융자 잔금, 저당 잔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기간 중에 갚아 나가겠지. 갖고 난 나머지가 뭐다? 저당 잔금.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개념은 다 아세요. 대출 원금이 뭐고 대출 잔금 뭐냐? 이건 물어본 적도 없어. 이자를 구해야 돼. 이자를 구하려면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게 금리잖아. 이자를 구하는데 이자를 구하려면은 여기 이자율을 어디다 적용해요? 대출 원금에다 적용해요? 아니면 전년도 말 대출 잔액에다 적용해요? 대출 잔금에다 적용하는 거야. 만약 원금에다 적용하잖아요. 이 돈은 갚아도 이자가 안 주는 거야. 항상 이제 이자는 잔고에다 적용한다. 그러니까 대출 잔고,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액을 구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고 용어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게 이따가 공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거 있어요. 이게 뭐 올해 문제 안에 나온 거지만은 아까 투자론에서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순영업 소득과 세전 사이에 너무 오래됐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있었어요. 그쵸? 지금은 뭐 송구영신이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가이순 전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지금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근데 부채 서비스라는 것은 투자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나 금융론에 들어가면 이 말이 잘 안 나와. 금융론에 들어가면 명칭 그 자체를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원리금 상환액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어떤 출제원은 이거를 저당 지불액이란 말을 씁니다. 저당 지불액. 가끔 이 말도 나와. 그리고 월부액으로 낸 적도 있어. 이걸 인터넷 사기에 이걸 질문 많이 받아요. 그 용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투자로는 거의 이게 이제 한 90% 이게 나오고, 금융론은 실무적인 내용이 좀 강했는지 출제원마다 선호하는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제일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다 똑같은 말이더라라는 거를 좀 수고스럽지만은 용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올해처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어적인 면을 간단한 걸 잡았고, 이제 바로 부동산 금융으로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기본 개념. 금융이 무슨 말이죠? 거기 개념이 나오죠? 금융이란 그 자금을 융통하는 거,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내용을 줄을 잠깐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인문서가, 기초서가 몇 년 전에 나왔던 제 요약집 내용을 초반부는 많이 좀 뺏긴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통해서 꼭 공부하실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부동산 금융이란 이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부동산 금융이란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하는 거, 융통하고 조달하는 거,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구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이러한 이제 개념 정의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는 체계도가 생겨요. 거기 개념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논리가 이제 약간 보실 것이 있는데, 부동산 금융이잖아. 그렇죠? 또 금융은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그래서 이걸 금융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럼 부동산을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금융이 구별이 돼요.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토지가 있겠지. 토지금융으로 구분되겠지. 결국 토지금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 토지를 개발하거나 토지를 구매할 때 필요한 융통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 가장 밀접한 관계되는 금융이 주택금융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동산 금융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부동산 금융은 모든 국민들이 있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적인 이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주거 생활의 안정이 주택 금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주택 금융은 주택을 개발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 뭐라고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당연히 어느 거겠어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 주택금융이 뭐 중요하다라는 걸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시험 범위가 부동산 금융이라 하지 않고 그냥 주택금융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는 겁니다. 잘 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번 정답 나온 게 밑에 소비자 금융하고 공급자 금융이 있어요. 그 주택을 구매하거나 했잖아. 구매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무슨 금융이다? 소비자 금융이라 그래.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리고 개발할 때 이거 있죠. 이거 무슨 금융이겠어요? 이거를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융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무슨 금융이라 그랬어요? 주택 금융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우리가 소비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 이거 주택 금융으로 한번 최근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주택 금융을 따지면 얘를 주택 소비 금융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주택 개발 금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 거기 보면 주택 소비 금융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주택 소비 금융이라 해놓고 거기에 소비자 금융이다라고 돼 있어요. 소비자가 주택 구매하거나 개량에 용이하게 목적을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근데 이걸 정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주택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달라는 뜻이잖아. 그 은행은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자금을 빌려준다는 뜻이죠. 은행은 그냥 주겠어요? 은행은 뭘 요구해? 담보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구매하고자 한 주택을 우리한테 담보로 제공해주면은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융자, 조달해주겠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잘 들어. 이게 맞는가 보세요. 주택 소비 금융이란 두 개가. 주택 소비 금융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소비자 금융을 말한다. 맞아요? 요거랑
주택 소비 금융이란 신용을 담보로 하여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소비자 금융을 말한다. 어느 게 맞아? 위에 게 맞는 거야. 소비자 금융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이게 담보 금융이야. 근데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인데 주택이란 칸에다가 신용을 살짝 집어넣었어. 그럼 많은 지문을 푸시는 과정 중에 요것이 신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발견하시더라고. 와, 그 프로페셔널이 되시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거 틀렸네? 여기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다른 거 읽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합니다. 이게 일본인가 나왔던 것 같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건 건축 자금입니다. 건축 때보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언급이 될 거예요. 그 개발론에서.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약간 차이가, 요거는 잘 내지는 않는데, 대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 대출 구조 보면은, 소비자 금융은 이제 일시불로 대출해줄까? 단계별로 대출해줄까? 질문을 잘못했네요. 소비자 금융은 일시불로 대출해줄까? 아니면 이시불로 대출해줄까?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하잖아. 한꺼번에 대출 받는 거잖아요. 일시불로 대출해줘요. 대부비를 얼만큼 통장으로 이제 집진 통장은 건설에 집어넣겠지. 근데 공급자 금융은 대출을 어떻게 해줄까? 단계별로 아니면 일시불로? 단계별이야. 건설 자금이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불로 주잖아요. 건물 안 짓고 그 돈 갖고 튀어버려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 기본 구조고, 상한이죠, 상한. 상한하면은 소비자 금융은 단계별로 아니면 일시불로. 단계별로 상한하죠. 장기 분할로 상한하지. 이 장기 분할이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지? 담보 때문에 그래. 담보를 제공한 주택의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한다? 일시불로. 일시불은 공사 완성과 동시에 일시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개발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적인 측면 따지면은 소비자 금융이 공급자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절이야. 상대적으로 이쪽이 고리고, 이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개념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주택 소비금융은 소비자 금융, 주택 담보로 개발금융 건설회사 개발업자들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받는 거. 이런 내용으로 잠깐 보시고, 그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금 융통하는데, 자금 융통하는 출처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또 됩니다. 이게 이제 직접 금융이 있고, 그리고 간접 금융이 있어요. 직접 금융은 말 그대로 자금을 조달할 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돈 가진 사람을 대면해 가지고 직접 자금을 조달받는 걸 말하고, 간접 금융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걸 말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동산 금융은 주로 직접 금융이 일반적일까요? 간접 금융이 일반적일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간접 금융이 얘가 일반적이야. 그럼 직접 금융을 만약에 주택이 필요한 자를 직접 금융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가가호호 방문하셔가지고 저 백일동 어디서 왔는데요. 혹시 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그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십만 가구 돌아다녀야 되겠지.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럼 자금을 주로 어디서 조달받아요? 은행에서 조달받지. 은행은 본인 돈 가지고 조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야. 예금으로 유치한 돈 있죠. 유치한 돈을 모아서 그거를 그 필요한 사람한테 차입자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색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처럼 중개업자예요. 수수료 먹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까 간접 금융이 이제 주종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것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출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거든요. 이 출제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흐름상에서 이게 다 최근에 이제, 이게 오랜만에 최근에 한번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했지만은 요것 때문에 한 거야. 자금을 융통하는, 조달하는 방법, 요게 종종 나와. 올해도 아마 지문으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이제 시사성 있는 게 하나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부채금융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분금융 방식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부채금융 방식, 지분금융 방식. 그러면 부채금융 방식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말해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그러면은 돈을 꾼 거야. 근데 이제 지분금융 방식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꾼 거요? 아니야, 투자 받은 거야. 요거는 이제 채권자 채무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 형성되지만 이거는 돈을 조달받은 사람 자산 운용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적어드리기 좀 곤란하고 지금은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제 종류가 나와요. 그때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되는 종류를 몇 가지를 시험에 나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자주 나와 이렇게 지문으로 자주 나와. 옛날에 단독 안 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있어. 이건 나중에 기본서 할 때도 약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신디케이션이 있어. 신디케이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인트 벤처. 특히 자주 지문으로 나오죠. 벤처.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 신탁. 아까 저기 목차 적은 이게 리츠야. 리츠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보셨어? 아까 들어보셨잖아. 그리고 이제 각종 펀드인데 이게 요거랑 법이 달라요. 간접 투자 펀드만 쓸게. 그냥 펀드. 그럼 주식형 펀드 있죠? 주식 펀드에 가입하신 분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꺼준 건가요? 아니지. 본인이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자꾸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손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정보 대칭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펀드 회사한테 가입을 하면은 거기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는가. 수수료 좀 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 펀드도 마찬가지야, 이게. 돈을 꺼준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나도 같이 투자하자라는 논리죠. 어쨌든 펀드. 그리고 이제 결국 투자 받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표현은 공모의 증자. 뭐 이러한 형식으로 최소 요 5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신조립봉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신조립봉.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펀드, 그리고 신조립봉 좀 주세요. 조립봉 좀 달라니까 새로운 조립봉 좀 이렇게 해서 내용은 어차피 나오는 것은 요거밖에 안 나와. 투자 신탁만 내용 나머지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냐?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신디케이션, 주택 상한 사채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투자 신탁과 주택 상한 사채는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한다. X잖아. 해당되는 거하고 아닌 거를 결합해서 여기다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부채금융 방식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지문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이 이제 그나마 제일 빈도가 높아요. 물론 중간적인 성질이 있는 것도 메자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요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가 쭉 연결이 돼요. 부동산 종류별로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 누굴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출처에 따라서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일반적이다. 그리고 조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암기하셔라. 신조립봉 좀 주세요. 암기하셔라.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에 대한 기능이 나오는데 기능은 좋은 말 나오면 기능이니까 거의 틀리진 않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분금융과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말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도 있는데 위험에 대한 논리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위험까지 하기 좀 그래서 생략하고 요것이 전체적인 이제 그 기타적인 문제 중에 지문으로 이제 섞어서 나올 때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원리균등, 원금균등. 그럼 요거를 논하는 건데 엄청난 문항수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계산 문제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주무셨다가
한번 이제 올해 두 문제짜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어요.